네,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개편 작업에 나섭니다. 참모진 진용을 새롭게 짜는 만큼 국정 운영에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국회는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에 대해 이른바 김태우 사건에 이은 2라운드 공세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새해 들어서 두 분 다 처음 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단 청와대 개각 얘기 먼저 해보시죠. 지금 다음 주쯤이면은 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뭐 규모는 제 생각에 중폭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일각에서는 아마 안보실장까지 포함해서 대통령 비서실장, 그 양 실장을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로 앞서에 정책실장까지 그 교체를 했기 때문에 3실장이 다 교체되는 것이 아니냐는 뭐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후속 보도를 보니까 정의용 안보실장 그대로 유임하는 쪽으로 아마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 그러니까 폭은 중폭이지만 내용은 그러나 그 상당히 핵심 참모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권 3년 차를 맞이해서 좀 분위기 쇄신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당초 예상보다도 좀 지금 개편의 시기가 좀 빨라진 측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무적 판단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 이어서도 신재민 전 사무관의 또 국고채 발행과 관련된 또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집권 3년 차를 맞이해서 대통령이 국정장악력을 좀 다지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다는 측면이 아마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당긴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청와대 개편과 관련된 보도가 진작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점점 더 늦추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분위기 쇄신을 위한 개편 자체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조금 당기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상 시기보다 당긴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적절했다고 역시 보시는지요? 뭐 적절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폭에 관련해서는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데 사실 이제 중폭이냐 대폭이냐 소폭이냐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 3년 차, 실질적으로 이제 만 2년을 넘어가는 시기가 될 텐데 집권 3년 차를 맞이해서 과연 국정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개편을 해야 되느니 그 이유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번 그 개편은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래 했지 않느냐 하지만 오래 하고 적게 하고는 저는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커다랗게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지율이 점차 이제 최저점을 찍는 형태까지 왔거든요. 이럴 때는 잘못하면 이제 국정의 동력을 상실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년 이제 올이죠. 4월 달에 보궐선거 있죠. 그다음에 내년에 총선이 바로 1년 앞으로 더 가 있거든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당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돌파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은 인적 쇄신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로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경제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정책실장을 이제 교체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은 그러면 그것만 되느냐? 소통에 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비서실장 비롯해 가지고 정무수석이 이제 교체 대상에 오르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번 그 교체에서 핵심의 활용 점정을 찍을 사람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부에서는 이번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조국 수석이 참 답변 잘했다 해가지고 무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민정수석께서 답변을 잘하신 것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못한 거죠.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당장 그 민정수석의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은 그 인사 검증 아니겠습니까? 인사 검증 사실은 실패한 거 맞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국무위원들 인사청문 대상자들마다 전부 다 위장전입 다 있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비판받았죠. 심지어는 대법관조차 3번씩이나 위장전입하고 본인은 오히려 거꾸로 위장전입한 사람 처벌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쳤을 것이며, 또 두 번째는 김태우 수사관 사건 생기면서 청와대 감찰반을 통째로 바꿨어요. 아마 정부 출범 후에 감찰반을 통째로 바꾼 경우는 이번 처음일걸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지휘 책임, 관리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조국 수석에 질 수밖에 없는데 예. 만약에 조국 수석이 이번에 청와대 참모 개편에 만약에 안 들어가면은 국민들은 과연 쇄신을 잘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점에 조금 우려가 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유임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저 생각에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수석에 대한 신임은 아마 상당히 강구한 걸로 봐서 유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번에 청와대 개편 자체는 분위기 쇄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조의 변경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아닐까. 뭐 조국 수석에 대한 그 재신임 자체는 조국 수석이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이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이 현 상황에서 물러나는 것 자체는 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국 수석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네. 그리고 지금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공수처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굵직한 현안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조국 수석밖에 없다는 그런 신임이 아주 강하게 아마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은 어떠한 정치적인 약간 그 비용을 치른다 하더라도 끝까지 아마 같이 가겠다는 입장이 분명할 것 같은데 문제는 조국 수석은 유임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럼 새로 지금 청와대 다른 참모 라인은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도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일각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후임 비서실장이 예. 지금 뭐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는 상당히 친정 라인이 강화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경우에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와는 달리 가면 그 조국수석은 가더라도 그런 야당의 공세 때문이라도 또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경제에 이번에 성과를 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노영민 대사가 아니라 예. 지금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조윤재 주미대사를 보니까 지금 임명할 경우에는 약간은 조금은 이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의식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 지금 뭐 정동채 전 문체부 장관이라든지 문화부 장관이라든지 또 뭐 일각에서 보도된 거 보니까 염재호 전 고려대학 총장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일종의 탕평으로 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아마 조국 수석의 유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노영민 주중대사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대통령 최측근과 별개로 이 시집 강매 논란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좀 어떻게 사실 평가하십니까? 이제 뭐 노영민 지금 주중대사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 그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지내신 분이고 예. 그 다음에 이번 2017년 선거 때도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가지고 굉장히 이제 대통령하고 아주 밀접한 거의 뭐 측근 중에 측근, 복심 뭐 이렇게 뭐 말을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삼선 의원을 이제 지내신 분인데 사실은 지난번에 총선에 이제 거의 뭐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예. 평가 받았는데 이분이 시인이세요. 공식적으로 등단한 시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시집을 이제 그 산하기관, 피감기관한테 강매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천을 못 받고 예. 대신 이제 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사여 중에 빅3가 있지 않습니까? 뭐 주미대사, 그다음에 주중대사, 주일사요 빅3인데 빅3에 보냈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신임이 아니면은 보내기 어렵거든요. 또 상대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오는 대사는 대통령의 최고 복심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신뢰가 있어야 빅3에 이제 임명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노영민 대사는 아마 굉장히 대통령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집권 3년 차가 넘어가면 대통령이 외로워져요. 예, 어디다 얘기할 때도 마땅치도 않고 지지율이 특히 거기다가 지지율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여당까지도 은근히 대통령을 견제하는 이런 분위기가 보여지거든요. 뭐 차기를 뭐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럴 때 참모가 특히 비서실장이 정말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비서실장 한 사람이 누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경제 정책이 바뀐다 안 바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께서 이미는 연초에 경제 행보를 시작하셨어요. 예. 아마 이게 이제 계속 이제 기존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비서실장은 제가 볼 때 대통령하고 허심탄회하게 마음이 얘기할 잘 수 있는 맞는. 예. 그래서 집권 후반기를 아주 여유 있고 그다음에 안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노영민 대사한테 조금 더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얘기를 해보시죠. 어제 오전에 네. 깜짝 놀랐던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그렇죠. 온갖 루머가 오전 그 짧은 시간에 네. 상당히 많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 다행이긴 한데 네.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공익 제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신재민 전 사무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마 공익 제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저는 뭐 신재민 전 사무관의 동기 순수성은 저는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본인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하면서 느꼈던 일종의 부채의식 때문에 폭로를 하게 되었다. 본인이 아마 목도했던 그런 장면들이 문재인 정부라면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이 아닐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그 국채를 발행하는 담당 이 사무관이잖아요. 사무관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기가 생각할 때 초과 세수가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것 자체는 재정 건전성에 상당한 그 부담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돈 많은데 왜 굳이 더 빚을 내려고 하느냐. 그리고 또 마침 그때 당시 차 간보가 하시는 얘기가 그러니까 국가 채무를 덜 떨어뜨려야 된다. 그 자체가 일종의 이 전 정권, 박근혜 정권에 대한 일종의 얼굴에 먹칠하기 위한 일종의 그러한 그 정치적인 그러니까 지금 그 저희가 당긴 것이 아니냐고 본인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의 부당성을 사실은 자기가 알리기 위해서 그 관련된 그 자료를 유출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감 받는 일에서 감찰다고 했는데 그걸 지켜보는 과정에서 상당히 마음이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공직을 그만두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신재민 전 사무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동기의 순수성을 저는 뭐 의식하고 싶지는 않은데 문제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생각 자체가 과연 그것이 옳은 판단이냐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초과세수,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돈이 남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빚부터 먼저 갚아야 되는 거 아닐까?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그렇게 있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꼭 그렇게 따질 수도 없는 문제일 수도 예.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집권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중에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뭐 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부가 무엇보다도 내년 여러 가지 그 경기 예측 그리고 또 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생각했을 때는 확장적 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정부의 주머니를 좀 넉넉하게 갖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러한 판단 부분은 사무관의 생각, 국채만 담당하는 사무관의 생각보다는 더 넓은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그렇기 걸 때문에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옳으냐 아느냐 판단의 문제는 논란은 될 수 있지만 적자국채 발행 자체가 업무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단순하게 공익제보자다 아니면 비밀 누설자다 이 프레임으로만 재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바로 이 비밀 누설이라는 부분에 저는 상당히 기재부의 대응이 저는 상당히 미숙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의 이야기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기밀 유출, 공공문서 유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재민 사무관을 상당히 뭐 엄청난 뭐 숨겨야 될 이야기를 마치 흘린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기재부가 대응을 함으로써 신재민 전 사무관의 말이 맞는 모양이라는 식의 프레임이 스스로 갇혀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했을 때 기재부에서 사실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재정 건전성뿐만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시경제라든지 또 세수라든지 재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모든 복합적인 것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내린 결론이라고 당시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정정당당히 설명을 했다면 어땠을까나 아쉬움이 남다는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좀 덧붙일게요. 네. 첫째는 이제 뭐냐면은 비밀 이게 기재부가 아까 차 교수님께서 기재부가 좀 되게 빨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게 사실은 이 문제는 고발할 대상이 아니라 토론할 대상이에요. 과연 신재민 사무관이 말하는 게 이게 타당한 거냐 안 하는 거냐를 갖다가 기재부에서 설명하면 되는 건데 그냥 느닷없이 기밀누설죄로 고발을 해버렸어요. 자, 대법원 판례를 볼까요? 기밀누설죄.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만 기밀누설이 성립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사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KTNG 사장 교체설 그다음에 그 국채 발행하는 게 과연 국가가 이걸 보호할 만한 중대한 기밀이 될까요? 이 기밀이 누설되면은 국가 운영에 엄청난 마비가 올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대법원 판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기밀누설죄로 고발해 버리니까 이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릴게요.
아까 차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제 국채 발행한 게 박근혜 정부의 어떤 먹물을 튀기게 예. 예, 그거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통상 그 지하 자금이 한 600조 원에서 800조 원이 흘러다닌다 그래요. 네. 근데 600조에서 800조 원이 흘러다니는데 이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로 가고 뭐 엉뚱한 데 막 흘러가거든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와 같은 지하 자금을 일정 부분 흡수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고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때 보면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한 게 있어요. 그 의문이 뭐냐면은 왜 39.4%로 맞추라고 그랬죠?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왜 39.4%냐? 뭐 50%만 되고 10%만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까 논쟁만 잔뜩이고 국민은 의혹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회 기재위 여는 게 맞아요. 국회 기능은 국민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 청문회를 청문회가 아니라 기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담당 다 불러가지고 그거 물어보면 돼요. 이게 뭐냐? 그럼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고소고발 사건이 돼가지고 마치 뭐 큰 게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오히려 국민의 갈등을 유발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정쟁의 대상이 될까봐 뭐 기재위 여는 거 반대한다 그러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기재위를 열어서 설명을 하면 돼요.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게 큰 사건이 아닌데 오히려 뻥튀기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처음에 3년차 사무관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제대로 지금 보지 못했다, 기동량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뭐 민주당의 대응도 저는 상당히 조금 뭐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중에서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조금 감정적인 언사들을 사용했잖아요. 뭐 나쁜 머리를 쓴다, 돈 벌러 나왔다, 돈 벌러 나왔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신재민 전 사무관이 갖고 있던 참 나름대로의 고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 지금 뭐 아마 이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 자체가 상당히 야당의 그 정치적인 공세의 일종의 부수시기 노릇을 하니까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신재민 전 사무관의 그 동기 순수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귀를 기울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옳은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지금 야당에서 지금 기재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도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사건의 본질을 나라 살림 조작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말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아마 기재위 소집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차피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의 지금 주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의혹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앞서 우리 그 앵커께서 단신으로 이야기했던 이 1조 국채 바이백 그걸 전날 바로 취소한 부분들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기재위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전국을 담당하고 있는 여당이라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편에서 그러니까 여당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좀 고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앞서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건의 본질을 나라 살림 조작이라고 미리 규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그러니까 프레임을 다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적인 논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것은 그럼 어떻게 논의가 되고 하는 생산적인 논쟁보다는 정치적인 갈등, 정쟁 이걸 통해서 대결과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그 악순환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 잠시 저희가 여당과 야당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와대하고 기재부가 협의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고 그건 소통 아닙니까? 외압이 아니라 임으로 감사관 사건이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대비됩니다. 고영태는 의인이고 김태우와 신재민은 범죄자입니까? 고영태가 의인이라면 신재민 당연히 의인이고 공익제보자입니다.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박사님.
지금 사실 여당이나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김태우 수사관 건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신재민 전 사무관 얘기도 나오고 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태우 수사관 사건과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 건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결이 완전 예, 조금 다르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제 흔히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뭐 일부 국민입니다. 일부 국민들께서 현 정부가 하는 걸 보고 뭐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내로남불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승자박했다는 말을 써요. 왜냐면은 현 정부 출범하고서 적폐에서 뭐 저기 청산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공무원들이라든지 뭐든 국가 기능에 대해서 이거를 옥죄어놨어요. 직권 남용도 많이 해서 옥죄어놨다가 옥죄어놓으면 어떤 문제가 봤냐면 국민들의 도덕성의 눈높이는 굉장히 올라가 있거든요. 사실 그거 아닌 것도 마치 이것이 정의인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사건만 터지면은 그냥 고발부터 먼저 하고 아니다부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은 화들짝 놀라는 거죠. 놀라는 거죠. 거꾸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지금 앵커가 질문하시는 부분은 신재민 사건하고 김태우 사건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김태우 사건은 본인이 직접 담당을 해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의 그 증거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부분들은 또 실제 검사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 있는 거고, 신재민 사건은 토론에 의해서 이거는 저기 결론낼 부분인데 네. 이게 똑같이 합쳐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비슷하게 두 개를 같이 엮어서 지금 여태 여당을 공격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야당이잖아요. 예. 일단 야당은 저기 건이 생기면 물어이죠. 또 국민들은 또 그게 또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당은 비판하는 기능이라고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데 다만 이제 조국 수석 저기 그 운영위원회 불러냈을 때 어떤 그 좀 패배한 거. 예. 패배라고 저는 뭐 패배라고 평가를 합니다. 패배한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기능 어떤 국민의 신뢰보다는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딴지만 거네. 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은 건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국채 발행권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침묵을 지키던 김동연 전 부총리가 드디어 SNS로 입장을 밝혔거든요. 앞서서 손혜원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비교해봤을 때 어떠신가요? 손혜원은 오늘 또 그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그 이 신재민 전 사무관의 실종 사건이 막 일어났을 때 자신이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아주 비판의 글을 올렸다가 내렸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사실 또 왜 그 글을 내렸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서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못 느꼈다. 거론할 필요가 없다. 뭐 저는 이런 자세도 저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사실 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막 일단 신재민 전 사무관의 동기 순수성은 저는 의심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그 귀를 기울여야 될 책임이 여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자신의 나름대로 이거 깊은 고민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선택을 할 뻔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또 이걸 강단 없는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인격살이를 두 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측면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아침에 이 자유한국당의 김명준 비대위원장이 제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본인이 지금 입으로 열어달라,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분이었고, 그러한 뭐 야당의 요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신재민 전 사무관이 어제 실종되는 과정에서 아마 김동연 전 부총리가 상당히 나름대로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저간의 사정을 나름대로 상당히 완곡한 어법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신재민 담당 사무관 특정국의 담당자들이 갖고 있는 시각, 그런 부분은 분명히 소신은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국가 전체 경제를 총괄해서 운영해야 되는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이 경제사령탑으로서 그 당시 느껴야 됐던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나름대로는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글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아픈 가족사까지 다 얘기를 하면서까지 안타까운 표현을 했는데 뭐
그건 둘째치고 그 소신과 정책의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다라는 입장.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맞죠. 예, 소신하고 정책은 다를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뭐 꼭 이념 문제를 떠나서 국가를 크게 바라다 보면은 이 타이밍에서는 사실은 이 정책을 쓰는 것이 맞지만 현실에 안 맞을 경우에 정책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소신과 정책을 결부시킬 수 있다면 좋겠는데 현실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의 말씀이 맞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부총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땐 오히려 소신에 맞게끔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부총리의 역할이지 거꾸로 지금 김동연 부총리 거꾸로 갔단 말이에요. 거꾸로.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안 맞다. 제가 볼 때 오히려 소신의 정책을 갖다 맞추는 게 맞다. 안 그러면 그 자리 그만뒀어야죠. 그게 안 맞으면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러면서 이게 안 맞는 걸 니들이 이해해라? 그 누가 이해하겠어요? 더군다나 사무관 이제 갓 들어온 사무관이 그걸 어떻게 이해했어요? 불 끓는 그 심정에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김동연 부총리께서 그 글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애절하신데 예. 사실은 조금 다른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신 좀 그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뭐 정치권에서 이분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네. 유튜브가 오늘 공개가 되는데 네. 상당히 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근데 유시민 이사장 얘기하면 꼭 홍준표 전 대표, 홍카콜라 얘기도 같이 합니다. 네. 이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맞붙는 느낌처럼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듣고 오시죠. 방송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니까 두근두근합니다. 유시민 유튜브가 나오면 그 유튜브는 친북 좌파들의 반상회에 불과할 것이다. 유튜브 현장에 뛰어들어오시면 재미있는 공방경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오시죠. 한번 해봅시다. 홍준표 전 대표는 나올 때마다 좀 굉장히 이 언어 선택이 아주 공격적인 것 같습니다. 반상회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 좀 유시민 이사장이 유튜브 판에 뛰어들면은 현재 뭔가 우파 우세 판도가 바뀔 거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도 사실 먼저 궁금합니다. 뭐 저는 뭐 유시민 뭐 지금 전 장관 같은 경우 뭐 요즘은 유시민 작가라고 합니다만 예. 어쨌든 유시민 그러니까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상당히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그 뭡니까 SNS를 통해서 사실 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저는 파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그 일선 정치인으로 계실 때보다는 지금 방송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대중적인 인지도 네. 그리고 호감도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높아졌죠, 그리고 예. 또 작가 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는 책마다 거의 베스트셀러를 지금 뭐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만큼 유시민 작가에 대한 상당한 그 이 좀 국민적인 호응도가 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는데 문제는 그거 자체가 이 그 지금 뭐 지금 일종의 우파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러한 그 이 좀 이 유튜브를 비롯한 이런 이게 대한 매체에서의 방식이죠.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지는 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거 우리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 지금 대한 그 미디어가 이런 인기를 주로 많이 인기가 있는 층이 야당의 지지층들이에요. 왜냐하면 야당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주류 매체들, 기존의 매체들이 상당히 정권 편향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대한 매체로 이렇게 기울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시민 이 작가가 상당한 파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쉽게 이 기울는 운동장을 한꺼번에 바로 잡기는 조금 힘이 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시민 작가의 이러한 그 이 개인 방송 등장 자체는 아마 불감청이었던 고소용이 아닐까. 감히 청하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히 바라는 바일 거예요. 더 호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본인과 지금 본인 방송을 더 주목받게 하는 예. 하나의 지금 경쟁 일종의 구도죠. 그 경쟁 예. 구도를 만들고 또 본인은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유시민 작가가 지금 그 차기 대선 구도에서 예. 범여권에서 사실 선두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시민 작가하고 본인이 1대1 구도를 만들면 본인의 정치적 위상도 등달아 올라가는 그런 부수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뭐 드러내놓고 미소는
못 짓는다 하더라도 은근한 돌아서서는 미소를 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알릴레오 대 홍카콜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주류의 반란이거든요. 일종의 예. 비주류의 반란인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이제 틀의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크롱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거는 이거 완전히 비주류의 반란 중에도 혁명적 반란이거든요. 네. 그 외에도 이것은 뭐 문화계에 뭐 경제에 많이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입니다. 이제 우리 방송계에 들어오다 보면 일단 공주파 방송 3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3사가 있는데 최근에 여론사 보시면은 3사의 뉴스 시청률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네. 다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연합뉴스와 같은 뉴스 프로그램 예. 아니면 이제 일부 종편 방송 이렇게 갔다가 이제 이것도 사실은 또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 게 유튜브 1인 방송에 넘어가는 하나의 비주류의 반란의 트렌드에서 보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돼요. 이게 과연 옳은 현상이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옳은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이제 줄리어스 이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중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네. 이 자타는 편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순기능은 있습니다. 순기능은 뭐냐면은 저희 저기 패널로서 이렇게 뭐 말씀하고 싶지만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기 못하는 때문에 얘기가 깊은 많습니다.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 방송은 깊은 얘기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도 가능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채워질 수 없는 거를 유튜브 방송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튜브 방송의 가장 약점이 맹점은? 뭐냐면은 바로 조회수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 조회수를 올리다 보니까 말이 자극적이고. 원색적이고 자극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갈등을 치유하는 기능이 아니라 갈등만 잔뜩 들리는 오히려 국민을 편을 잔뜩 깔르고 그다음에 이 정서를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로 하면 정서를 황폐화할 수 있는 그런 역기능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게 올바른 건 아니라고 봐요. 올바른 건 아니고 그다음에 흥미주로 갈 수가 있고 네. 아까 저기 작가 보시잖아요. 뭐 반상의 반상회다. 예. 그런 표현 때문에 우리 좀 잠깐 즐겁게 해주시는 건 있지만 그런 표현들이 과연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 후보 또 다음번 차기 또 대선을 준비하시는 분이 저런 말씀하시는 게 과연 옳은가? 그럼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오히려 좀 짜증을 난다 그럴까요? 더 환멸을 아니면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을까 봐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저게. 네, 알겠습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오늘 밤에 공개된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콘텐츠 들고 나올지 좀 주목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